산업화의 첫걸음 1873년부터 1879년 일본 사회의 근대화는 경제 부문에서도 급속히 진행되는데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단행됐을 당시만 해도 농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 구조를 지녔던 일본은 1870년부터 실시된 식산흥업 정책을 통해 근대 산업을 일으키고자 노력했다. 1871년 개항장의 풍경과 식산흥업이란 생산을 늘려 산업을 일으킨다는 뜻. 그래서 철도를 깔고 군수공장을 세우고 광산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1871년 철도의 개통. 메이지 정부는 출발부터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번에 산재한 군수공장부터 관영화하기 시작했음. 희젠번의 대포 제조소. 하지만 중화학공업 위주의 개발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너 공장도 만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처음부터 중화학공업을 한다고 그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몰라? 1873년 구미 12개국을 순방했던 이와쿠라 사절단이 돌아오면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다. 오쿠보, 지금 유럽에서는 아시아의 실크가 인기야. 그걸 우리가 만들어 팔아야만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만 산업화의 발판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리하여 오쿠보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방적 공장이었다. 기계를 프랑스에서 사오고 설비기사도 프랑스에서 데려왔다. 하지만 막상 차려놓고 보니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기가 힘들었다. 왜? 당시 일본은 요란한 굉음을 울리는 공장의 기계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요물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 고관들의 딸을 공장의 여공으로 취직시키기까지 했고, 헐, 고관의 딸이 공순이라니. 덕분에 공장의 여공은 서양식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개화 여성으로 인식되어 이후 인력 수급에 커다란 일조를 하게 되었다. 일본의 방정물은 최초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본의 상품으로 성장한다. 다만 일본의 개혁은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돈을 필요로 했고 또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했다. 산업화 초기 일본은 공장도 정부가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들도 정부가 직접 끌어들여야 했던 것임. 그런데 이때 일본의 새로운 조세 정책이 재정 수입 증대와 공장으로의 인력 수급에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어떻게 말인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며 곡물 수확량에 비례해서 걷어들였던 세금 정책을 지가에 비례해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앞으로 세금은 땅값의 3%임. 그러면서 정부는 해마다 세금을 올렸다.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세금이 높아지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자연스레 농민들이 몰락하지. 그런데 농촌에서 농민이 몰락해야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올 거 아님?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예상은 크게 적중하여 영세 농민들은 세금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주에게 땅을 처분하여 소작농이 되거나 실업자가 되어 곧 값싼 임금의 노동자로 활용될 준비를 하게 된다. 일본의 산업혁명 1880년대. 일본의 경제개혁은 세이난 전쟁 이후 구시대 부사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관료주도의 정권이 본격화되자 비로소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일본의 주요 수출품은 비단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비단실, 즉 생사였는데 군마현의 제사공장의 모습이다. 누에구치에 뽑은 섬유가닥을 기계에 의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손으로만 하는 단순 노동인지라 애써 임금을 많이 줘야 하는 남성 노동자를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사 공장의 노동자들은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이 주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에 고향에 갔다가 모내기가 끝나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곤 했다. 이러한 생사가 1910년대까지 일본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고로 일본의 산업혁명은 여성이 일궈낸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공장의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야 했고 휴일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다. 메이지시대 여공들의 생활을 보여준다. 실내 작업도 무척이나 위험하고 힘들었는데 누에구치를 찔 때 생기는 증기 때문에 여공 중 상당수가 폐결핵으로 숨졌고 증기에 중독된 이들도 허다했다. 여성들이 주로 생사 공장의 여공으로 일한 반면 남성들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내는 광부가 되었다. 광부들은 안전모도 작업복도 없이 일했다. 광부들 또한 여공과 마찬가지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날품팔이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탄광의 작업 환경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수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간 갱도에는 뜨거운 열과 석탄 가루로 가득해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사망, 부상사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광부들은 자신이 받은 임금을 고향에 보내야 가족들이 소장료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견뎌내야만 했다.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나라의 근대화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1880년대 후반부터 메이지 정부는 정부가 육성한 공장들을 하나씩 민간에 팔아넘길 수가 있었다. 이는 독일의 성장 방식을 따라한 것이기도 했다. 시작은 정부가 하지만 성장은 민간 기업이 하도록 맡기는 게 바람직함. 그리고 이때 싼 값에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던 세력들은 웅번의 도래시기부터 사스마 조슈 등을 후원해줬던 미쓰이, 미쓰비시와 같은 거상들의 몫이었다. 하하하. 대신 정부는 특혜를 베푼 만큼 이들 기업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민간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정경유착이라는 속셈도 깔렸던 것. 이때 공장을 인수한 미쓰이, 미쓰비시 등은 1930년대부터 정부의 요구에 맞춰 군수품을 생산하는 종화학공업회사로 전환하더니 전후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재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개항 이후 30년이 지난 1880년대에야 일본은 비로소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산업의 힘은 곧 군사력으로 표출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이웃한 청과 조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